지난 2년여 동안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8일 만에 최소치인 4만 7천여 명으로 감소했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일괄 사퇴를 포함한 후속 대응 논의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항상 권한에 대해서만 시끄럽다며 김 총장의 사표는 당분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편입학 과정 등의 어떤 부당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한 뒤에도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며 사퇴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해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붙잡힌 지 오늘로 사흘째지만 여전히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나서고 새 정부 외교 안보라인과 회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활절 휴일에도 수도 키이우 주변과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 대한 투항 압박을 높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19 창궐하면서 시작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757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4만 7천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4회 2부입니다. 네, 마침내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군요. 네, 먼저 가장 이번 거리두기에서 달라진 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폐지입니다. 식당, 카페뿐 아니라 그간 엄격한 방역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도 모두 인원 제한 없이 밤샘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적 모임 인원뿐 아니라 결혼식, 집회, 행사도 인원 제한 조치가 풀렸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한 지 2년 1개월 만에 대부분 영역에서 일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금처럼 유지되고 영화관 팝콘이나 실내 경기장 내 치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은 25일부터 허용됩니다. 또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4주 후 정부가 안착기를 선언하면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종료되면서 7일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치료비나 생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도 모두 중단됩니다. 네, 때 맞춰서 신규 확진자도 많이 줄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거리두기 조치 해제가 계속되려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의 절반 수준인 4만 7,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도 4만 3천여 명 줄었는데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아래로 나온 것은 지난 2월 9일 이후 68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50명으로 전날보다 43명 줄었고 사망자는 132명으로 71명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감염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는 오늘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 2천 명분을 추가 도입해 의료체계 안정을 돕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757일 동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국민들 모두 참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 또 거리 풍경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일상 회복 첫날 거리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 첫날입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서울 연남동에 있는 한 식당인데요. 2년 만에 24시간 영업을 재개하면서 입간판도 새로 들여놓고 주류도 평소보다 더 많이 가져다 놓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골목 가게들 곳곳에서도 24시간 영업을 한다거나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간판과 팻말을 볼 수 있어 2년여 만에 일상이 돌아오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심야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었던 주점 등에서는 이미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부터는 코로나19 발생 전처럼 인원 제한 없이 식사도 가능한데요.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택근무가 없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이나 회식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의 기대감은 각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집회,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제한도 오늘부터 모두 없어집니다. 중간고사 기간인 대학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부 대학에서 대면 축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상회복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가운데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노령층에 대한 확산세가 여전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여전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또 일상회복이 새로운 변이의 등장과 맞물려 더 큰 확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줄이고 사옥 출근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출장과 대면 회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인 포스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은 지난 1일부터 전면 재택근무를 종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자와 임산부, 검사 결과 대기자들을 제외한 전 직원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이곳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 출근해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질수록 점점 오가는 사람이 늘면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해서 사무직을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확대 시행했던 재택근무가 이제 사무실 출근 체제로 전환된 겁니다. 다만 지역 간 이동과 회식은 자제하고 있고 임산부들에 대한 이 재택근무 그리고 근무 인원 분산을 위한 유연 근무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4일부터 인천 송도에 본사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부터 사무실 출근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재택근무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 사옥 근무 체제에 대해서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포스코 직원들을 출근길에 만나봤는데 직접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이제 출퇴근 시간이 단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회사에서 거점 오피스 활용도 지원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은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그런 기회를 있기를 되게 희망하긴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줄어들게 됐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되고 나서 일상이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전면적인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GS건설은 지난 11일부터 본사 임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끝냈고 한화건설은 이번 주부터 30%로 시행하던 재택근무를 마치고 회의와 출장, 교육, 회식 제한도 풀었습니다. LG 계열사들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재택근무를 50%에서 30% 이하로 완화했고 국내 출장과 회의, 교육, 행사 제한도 풀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50%였던 재택근무를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SK스펙스 축구협의회와 두산그룹 그리고 롯데그룹은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국내외 출장과 대면 회의, 집합교육을 허용하고 10명 이내 회식과 셔틀버스, 헬기 운행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방역을 이유로 해서 재택근무 최대 50% 방침을 유지합니다. 현대제철과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재택근무 최대 50% 방침을 유지하고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51 한화그룹은 재택근무를 권장해온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효성그룹은 재택근무 50%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되도록 사옥으로 출근하는 분위기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항공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전 사원 순환 휴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사원 사무실 근무 체제로 전환한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서 오늘 열리고 있는 전국 고검장 회의 그리고 내일 전국 평검사 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고검장들은 일괄 사퇴를 포함한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자, 회의가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장 사의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오전 9시 반쯤부터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과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조대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인데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도 참석한 가운데 김호수 총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 일괄 사퇴 등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점도 포함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법안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형사부 시스템과 경찰, 검찰 등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고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팔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겁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 평검사 회의도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도 내일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 집결합니다.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애초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 많은 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으로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권 폐지 부작용 등을 논의하자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어제 사의 표명 이후 오늘 연가를 내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김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전체회의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청와대도 김 총장의 사의를 알고 있는 만큼 사표는 당분간 청와대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심은 공정성인데 검찰의 권한만 가지고 항상 시끄럽다며 검찰이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북한이 그제 소형 핵무기를 실어서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병력이 움직이는 실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지휘소 훈련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은 성김비 대북 특별대표는 오늘 오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는 등 한미 간 대북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이 본격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진행됐던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미 증원 병력도 일부 참가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대급 한미연합훈련이 연중 실시되는 것을 감안해 실기동훈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양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후반기 훈련에서 적극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번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는데 오는 25일 김일성 주석이 이끈 항일 유격 대입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과 맞물리면서 추가 무력 시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 오늘 방한했고 한미 대북 조율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는데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네 번째 방한이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방미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김 대표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북한 정세에 대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그의 외교부 동료들 또 다른 부처 당국자들과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습니다. 양측은 하루 전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사실 공개와 전술핵 운용성 강화 언급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 대표는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의 회동 일정도 협의 중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 속에 윤석열 정부 출범을 3주 앞둔 시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대북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법원이 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의 딸입니다. 부산대 입학 취소가 결정됐는데 그것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입학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입장을 법원이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는 집행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는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계곡 살인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피의자 이은혜, 조현수 여전히 진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공개 수배가 내려져 얼굴이 공개가 된 뒤에도 대담하게 지인과 은신처 밖으로 나갔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계곡살인사건 피해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지 46시간여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장기도주 도중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지난 2014년 옛 연인이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중에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이 이 씨 아버지를 통해 자수를 설득하고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포위했을 때도 이은혜는 취재진이 올 것을 우려해 잘못된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검거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넉 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은혜와 조현수는 공개 수배가 내려진 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은신처를 벗어나 지인과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이동한 지인을 통해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처 CCTV를 확인해 오피스텔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에서 계곡살인의 수사와 검거 과정을 두고 검경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 이번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송치하기는 했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재판까지 이끌고 가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두고 수사한 끝에 이 씨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린 뒤 1차 살해 시도를 했고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뒤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1차 살인미수 범행은 경찰이 압수해 분석했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재차 압수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한 결과 보거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 한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이른바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유족 고발로 재수사에 나선 일산 서부경찰서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개수배 17일 만에 두 사람을 추적해 검거한 주체가 경찰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일단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윤 당선인 측은 일단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윤 당선인이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여러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달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증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오늘 출근길에 정 후보자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증 단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도 알고 있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 후보자가 새로운 시대 보건복지부 개혁에 맞는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선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들, 어떤 발언들 나왔습니까? 네, 안철수 위원장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현 정부와의 협조 관계 문제, 그리고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하게 일한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안 위원장 오늘로써 2차 국정과제 정리 작업이 끝났다면서 이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정리된 국정과제의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달 2일쯤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입법이 필요 없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야의 공통 공약부터 입법을 시작해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의 활동 성과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만 나이로의 통일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냈고
또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제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철수 위원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내각 인사를 두고 윤 당선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 생각이 있었을 거라며 그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회견에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고요.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협의 과정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윤 당선인 오늘 오후에 정계와 재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에 대한 고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서둘러 윤곽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서 입국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날지도 관심인데요. 배현진 대변인은 아직 일정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 대변인은 오는 24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인 한일 정책협의단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접견을 포함해서 모든 의제를 들고 일본으로 향한다고 강조했고요. 앞서 파견했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도 조만간 박미결과 브리핑 일정을 잡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대 편입학 관련해서 새로 나온 의혹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의대 편입 전형에 제출한 논문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연구 참여율이 낮은데도 기여도가 높은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을 제치고 논문 저자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관련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3개월 동안만 참여했고 이 기간 연구 참여율은 30%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구원 15명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한 셈이었는데 석박사를 밀어내고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학부생은 정 씨가 유일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 딸은 지난 2017년 지인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고사실에서만 구술평가 만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여야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잣대를 적용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수십 곳을 압수수색할 때는 팩트가 있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 낙인 찍기 선동을 자제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땐 인사 지적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인사에 대한 평가에 앞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와대의 인사 파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부에선 일부 반대 의견도 표면화됐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적극적인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법리적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본인은 억울할 수 있더라도 자진 사퇴해 주시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검수완박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결국 사표를 냈는데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도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지난주 법사위에 요구한 대로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 면담이 거절되자 사의를 밝혔는데요. 여야는 별도 질의 없이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김 총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퇴에 나쁜 선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보며 느끼는 불안은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거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무소불위로 결국 중국 공안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만간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야의 공방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취소 효력이 정지됐다는 법원의 결정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하고 어떤 내용인지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부산지법 행정일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당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집행 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 조현수 붙잡힌 지가 오늘로 날짜로는 사흘째고요. 이제 만으로는 이틀 됐습니다.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16일에 검거가 됐습니다.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는데 오늘까지 이제 긴급 체포 기간이기 때문에 48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46시간이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찰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틀 동안 지금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틀 동안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은혜와 조현수는 자신들의 이제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좀 버티기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검거가 될 때부터 난 변호사가 없으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결국은 지금 버티기에 돌입해서 혐의 입증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분명히 자수를 했습니다. 이 자수도 지금 이 나중에 그 형량이 결정될 때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다 보니까 이 자수를 선택해서 감경을 받고 또 그다음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묵비권이라든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자라고 좀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진술을 안 하면 그게 혐의 입증하는데 실제로 어려워지나요? 이
사안이 지금 사실은 살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4가지가 있거든요. 살인에 대한, 그러니까 남편 윤 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하나 있고요. 살인 미수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보험 사기 혐의가 있거든요. 이 4가지 혐의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핵심은 사실은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 부분이 남편 윤 씨를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 살인 혐의 입증이 굉장히 쉬울 텐데, 지금 결국은 가평 용소계곡에서 지인 2명이 먼저 빠진 이후에 남편 윤 씨가 빠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씨라든지 조 씨 같은 경우 지금 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직접적인 자기적인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밀었다든지 협박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라는 건 어떤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건데, 부작위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지금 윤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수영을 못했고, 그 수영을 못하는 걸 또 공범 조 씨와 이 씨 같은 경우 알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빠졌을 때 이 지금 이 씨나 조 씨가 이 사람을 구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구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정황들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앞에 2명이 먼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일행이 7명이 갔는데 2명은 이은혜가 차로 가서 쉬라고 했고요.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은 반대쪽에 있는 여성이었고, 거기 이은혜를 포함하고요. 또 이쪽에 3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차례 빠진다는 거죠. 물에 다이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공범 의심을 받는 1명이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조연수가 빠졌고, 그 다음에 윤 씨가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연수 같은 경우 당시 이제 튜브를 타고 있어서 근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구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윤 씨가 지금 그 부검 결과를 봤을 때도 지금 여기서 이제 포말이 많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에 빠진 당시에 지금 결국은 수면 위아래로 오가면서 물과 공기를 같이 흡입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익사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다. 그러면 이 상황을 주변에 있는 당연한 그 지인들은 확인했을 것이고 구해줬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혐의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도 혐의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 상황이군.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확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번에 검거했을 당시도 이 사람들이 그 조연수랑 이은혜 같은 경우에 그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검거가 된 당시 왜 검거가 됐을까 하는데 이제 2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하고 연락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여행을 갔었단 말이죠. 여행을 갔는데 그러면 공개 수배가 지명 수배가 된 상태인데 여행을 갔다? 그러면 차량이 필요할 테고 뭐 가서 그 결제해야 될 뭐 카드라든지 돈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지인의 차량을 이용했고 또 지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경찰이 추적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검거하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CCTV를 전수조사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검거가 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은혜와 그 조연수 같은 경우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아까 그 물에서 뛰어내릴 때 분명히 강요를 했다든지 아니면 윤 씨를 밀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혐의 입증 굉장히 쉬운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자신들이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남편 윤 씨가 자신이 알아서 뛰어내린 상황이다. 근데 우리는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했다. 근데 거기에 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인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자연사한 상황의 목격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아마도 수사에 자신들의 혐의를 부정하려는 전략을 짤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새로 발견했던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찰이 이 보험이 만료가 됐던 시점이 있어요. 보험이 2번이 만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윤 씨 같은 경우 이 보험이 첫 번째 만료됐을 때
윤 씨의 보험이 첫 번째 만료됐을 때 한 번 살립니다. 이은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보고의 피와 뭐 내장을 섞여서 사망에 또 이르게 하려는 그런 살해 미수 혐의가 있는데 그때 당시 한 번 보험을 살려요. 네. 그 다음에 또 보험을 살리는데 그 보험을 살린 다음에 두 번째 그 살해 미수 혐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밀어서 사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이 결국은 윤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이 상황도 보면은 지금 생명보험 가입했던 그 시점이 2019년 6월 30일 날 만료가 돼요. 그게 7월 1일에 만료가 돼. 다음 날 만료가 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윤 씨가 사망한 계곡 사망 사건이 전날 6월 30일 저녁 8시거든요. 4시간 전에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보험이 실효되기 전 4시간 전에. 근데 앞에 있었던 그 두 사건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보험 두 건을 다시 살렸다. 이것도 사실은 혐의 입증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보거피를 지금 먹여서 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은혜가 조현수에게 보낸 그 SNS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외국에 있는 회사의 SNS이기 때문에 추적당하기 굉장히 어렵죠. 텔레그램인데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은혜가 조현수에게 보고피를 이렇게 많이 섞여 먹었는데 왜 안 죽었지? 라고 하는 살해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그 혐의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정황 증거들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은 사실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좀 주거가 일정치 않다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도주는 했었던 상태잖아요. 예. 그 지명수배 받고서 그다음에 옛날에 과거에 지금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12월에 2차 조사 직전에 지금 도주를 했었고요. 사실은 저번 달 3월 30일경에 그래서 지명수배를 검찰에서 했던 그런 상황인데 도주를 명백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치 않았죠. 자신들의 주거지에 살지 않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과 그 여러 가지 지금 말했던 증거인멸의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될 것이고 지금 말했던 앞에서 입증했던 또는 찾아냈던 검찰의 증거와 더불어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기간 동안 이제 또 경찰과 검찰이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증거를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은신처 관련해서도 이게 연고지인 인천에서 생각보다 좀 가까운 곳에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좀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주할 때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전에 미리 이제 외국으로 도주를 하면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출국 금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도주를 했을 당시에 아마 출국 금지가 됐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도주하는 것은 이미 포기했을 상태이고, 그럼 뭐 이제 밀항이 하나가 있는데 밀항은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루트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제 국내에서 계속 그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으로 가서 도주를 하지 않겠냐, 뭐 섬 이런 데 외딴 데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나 도서 지역으로 도주를 하게 되면 눈에 더 잘 띄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금방 눈에 띄니까 주로 범죄자들이 도주를 하는 지역은 이 도심 지역에 도주를 하는데, 특히나 자신이 알고 있던 지역, 연고 지역, 왜냐하면 이번 사건들이 이첩되는 그런 상황들 보면 결국 인천과 경기 북부 고향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생활해왔던 곳 또는 자신들이 주거지로는 또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 결국은 인천과 고양시라고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신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주를 할 때 그 여성 조력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대호 같은 그 탈주범은 자신이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적이 없는 데서 숨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둘은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두 명의 조력자가 굉장히 깊고 밀도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같이 도주를 하고 있었다. 그 둘의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로 믿음이 너무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둘의 믿음으로만 해도 도주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험 사기로
불법적으로 획득했던 그런 범죄 자금과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전에 그 자신들이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을 고소했던 그런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금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도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드러나야 될 부분이지만 분명히 조력자의 도움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도 지인이 그 지인 차량을 이용했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지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그 숙소를 결제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궁금한 부분이 사실 그걸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2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도주했던 오피스텔. 근데 본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계약했다라고 하면 그 오피스텔의 관계자라든지 뭐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신고가 안 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누군가의 제3의 타인의 명의로 여기 결제가 되었다. 또 이 오피스텔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의 도움, 또 조력자의 도움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이미 끈끈한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도주를 할 수 있었고, 왜 또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며, 또 지금 아버지와도 계속 연락했던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도와주고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좀 조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조력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 수배돼서 얼굴이 전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상황인데, 조력자하고 같이 어디 뭐 여행을 갔는지 바깥으로 나갔었다가 결국 이제 덜미가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네. 이 지금 이은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성 범죄자와 좀 다른 부분이 보여요. 기존에 뭐 고유정이라든지 어민숙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을 때 단독적인 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은혜 같은 경우는 공범과 그 조력자,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그룹이 어떤 이 지금 그 남편 윤 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책감을 갖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범죄에 결국은 동조하도록 하는 그런 수법을 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뒤에는 항상 나의 조력자와 공범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든든한 배경 속에 자신이 계속적으로 학습해왔던 그런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성매매 혐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법적으로 남성들이 협박했던 혐의 분명히 있고요. 그 뒤에 있었던 보험 사기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 살인 혐의로 바뀌는 그런 과정상에서 충분히 학습된 그런 범죄 유형 속에서 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자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범행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사건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들은 또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염건웅 의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면서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17.3도까지 오른 서울 기온,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그리고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대구 22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 고검장 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